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담양에 그 일시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지난번에 결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올해 많이 복구가 돼서 다행입니다. 전 국민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원상 복구했는데 아직도 수해가 할키우간 자리가 아주 상처처럼 남아 있어요. 하루에 500mm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니까 정말 그냥 모든 담양 읍내가 물에 잠기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그런 관방천이나 이런 데 시설을 잘 해놔서 물 빠지고 나서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시부강 하기에 앞서서 이상한 처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옛날에 무식한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정말로 뭔 일 많으면 우겨요. 우기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47에 27이라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47에 28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47에 28, 47에 27이 맞다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이제 우기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원님을 찾아가게 돼요. 원님을 찾아가서 원님, 이 사람이 47에 27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원님이 가만히 있다.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47에 28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원님이 한심스러운 거죠. 둘 다 쳐다보고.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47에 27이 맞느냐 하니까 당연한 걸 갖고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면 글쎄 자꾸 이 사람이 27이 맞는데 28이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원님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판결을 해요. 27이라고 말한 놈은 그냥 내보내고 28이라고 말한 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곤장 10대를 맞은 28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성질나고 분하겠어요. 원님한테. 왜 27이 분명히 틀린데 원님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니까 28이 맞은데 왜 나를 곤장을 치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아두는 사람이랑 다투고 하는 것이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지. 응? 그게 쓸 일이냐. 내가 너를 때린 것은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우기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그래요. 강아지 있죠.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너도 개 같은 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싸울 상대를 골라가면서 싸워야지 아무 곳에나 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이 무조건 초상은 아니다. 네.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은 포용과 관용이다. 알겠느냐 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똑똑한 사람이 진실을 잠깐 접어두고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곤장 10대를 때린 것이니 이해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포용과 관용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상한 처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부강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부강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 인원을 대폭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부강은요, 시적 허구의 체험과 상상력을 재구성하고 때로는 시의 뒤에 숨어라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시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갈 길을 잃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시인의 그 책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를 쓰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시인은 길이 없는 길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선도자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선도자라고 자부하는 자부심으로 함께 시보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시적 허구의 체험과 상상력을 재구성하라 그랬습니다. 시적 허구라는 것은 꾸며내는 말이잖아요. 시를 생명이 있게끔 꾸며내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상상력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라는 형식이 허구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전제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미리 내세우는 거거든요. 시가 일단 허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네. 사실을 쓰는 것은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시는 일단 허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시 쓰고 나 화자는 현실 쓰고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관망자이거나 제 3인칭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창작물이 세계라면은 인간의 창작물은 허구 세계일 수 있다. 이거 약간 어려워요. 시의 창작물이 세계라는 말 있죠. 세계라는 말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계라고 보고 세상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전 세계 이렇게 할 때는 맞아요. 전 세상 않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전 세상이라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세상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세상 없이도 천하 없어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창작물이라는 것은 실제의 세계, 신의 창작물이라면 우리는 허구의 세계.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적 허구. 시적 허구지만은 그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한번 민달팽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달팽이는 차경남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민달팽이 김사리.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 또는 집을 버리는 자의 자유. 시각은 수시로 변한다. 집이 짐이 되는 순간 등은 무거워지고 깃들 곳에 없는 순간 등은 허무해진다. 두 개의 선택에서 민달팽이는 자유를 택한 것. 맨발의 산에 여전히 몸을 부린 곳은 저 바닥이다. 그 많은 생각을 다 깔고 누운 동안 노수 냉기가 뼛속으로 달라붙은 동안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 어깨가 기울어졌다. 세상의 속도는 그를 비껴가고 여전히 느릿느릿 그의 보폭은 바뀌지 않았다. 먼 하늘로 달아난 한때의 별들 물컹 그것을 밟았을 때 알아챘다. 밝히는 순간 놀라 튀어나온 푸른 내장들. 별들의 푸른 내장이 실핏줄처럼 비치는 것은 남는 목숨에 달랑거리는 그처럼 쓸쓸한 예. 도시의 그늘을 깊어지는 밤 달팽이의 생각이 발등을 타고 오른다. 신발을 잃어버린 오래전 기억이 달팽이의 몸속에 출렁거린다. 깊고 긴 밤에 느릿느릿 끈적거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달팽이입니다. 흔히 농사 지시는 분들은 민달팽이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민달팽이가 집도 없어요. 껍질도 없는 게 농약의 내성을 갖고 있어요. 민달팽이는 암수 한 몸이에요. 자웅동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달팽이, 삿갓 쪽에 지렁이 이런 것들이 자웅동체거든요. 암수가 한 객체 몸에 들어있는데 꼭 혼자는 알을 못 낳아요. 두 마리가 있어야 돼요. 두 마리가 있으면 알을 낳게 돼 있어요. 보통 민달팽이는 40개 정도 알을 낳으니까 나면은 거의 100% 부화한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민달팽이를 퇴치하려고 하면은 웬만한 농약은 안 돼요. 전문 약재를 갖다 써야 되고요. 집에서 이제 전문 약재를 쓴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수박이나 참외 껍데기를 먹고 버리지 마시고 화분 우에, 흙 우에라든지 화분 주위에다 이렇게 놔주시면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걸 갖다 수거해서 그냥 그대로 버리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민달팽이 본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 또는 집을 버린 자의 자유거든요. 집이 있으면 슬프고 집을 버리면 자유예요. 참 역설적으로 했죠. 그래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 퍼시비시 셀리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작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가장 슬픈 마음을 노래한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겨울이 오면 봄이 가까이 있다는 유명한 책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약간 기억이 좀 날 듯 안 날 듯 그러네요. 저것은 집이 없는 자의 슬픔 또는 집을 버린 자의 자유. 시각은 수시로 변한다. 시각은 눈으로 보는 각도예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집이 짐이 되는 순간, 집이 짐이 드는 거죠. 달팽이로서는 짊어지고 댕기려다 보니까 등은 무거워지고 깃들 곳이 없다. 깃들 곳은 이게 들어가서 살 집이잖아요. 없는 순간 등은 허무해진다. 허무라는 건 공허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두 개의 선택에서 집과 집이 없는 두 개의 선택에서 이 사람은 뭐를 택했냐? 민달팽이는 집을 버린 자유를 택한 거예요. 네, 자유를 택했어요. 맨발을 산에 여전히 몸을 부릴 곳은 저 바닥이다. 바닥, 노숙자죠. 네, 바닥이다. 그 많은 생각을 다 깔고 누울 동안, 이 동안과 아래 동안이 있어요. 노수구 댕기가 뼛속으로 달라붙는 동안, 그 많은 생각을 다 깔고 누울 동안, 그 동안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이에요. 긴 시간. 하지만 여기는 두 번째는 노수구 댕기가 뼛속으로 달라붙는 동안, 눈후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 어깨가 기울어졌다. 23.5도 기울어졌죠? 근데 23.5도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은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건 하나님만의 절대자만이 알겠죠. 예. 많은 과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대요. 아직까지.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 어깨가 기울어졌다. 세상의 속도는 그를 비껴가고 여전히 느릿느릿 그 보폭은 바뀌지 않는다. 전번 시간에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속력은 방향이 주어지지 않고 빠르기만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걸 잘못 쓰고 있냐면은, 자동차 이렇게 하면 속도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속력계가 맞아요. 방향이 주어지지 않고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속력계가 맞습니다. 근데 속도계라고 써요. 그건 지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둘레, 홀씨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시인님들이 너무 많아요. 홀씨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잘못된 거를 계속 관행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놓고 본인 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홀씨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주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도 관용적으로 허용이 일부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뭐 경제 속도, 최고 속도, 제한 속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니게 일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과속, 단속중. 그렇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은 빠르기로 가는 것 이게 속력입니다. 여전히 느릿느릿 그 보폭은 바뀌지 않았다. 보폭은 발과 발 사이의 거리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3명밖에 안 계시는데 퀴즈 내볼게요. 보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발 앞꿈치에서 뒷발 앞꿈치일까요? 발 뒤꿈치에서 뒷발 뒤꿈치일까요? 앞꿈치에서 뒤꿈치. 앞꿈치에서 뒤꿈치? 앞꿈치에서 뒤꿈치. 예. 정답은 이렇습니다. 앞발 뒤꿈치에서 뒷발 뒤꿈치까지가 보폭이에요. 정확한 그거 알고 계시면 재밌어요. 그쵸? 뒷발. 예, 이따가 그 변곡점에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앞발 뒤꿈치에서 뒷발 뒤꿈치까지의 거리가 보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박쥐? 박쥐? 타조입니다. 우리 시력이 좋은 정도가 보통 2.0이라고 하잖아요. 타조는 25.0 정도. 그럼 매는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매.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10.0. 10.0이고요. 사람은 10배, 타조가 사람 10배예요. 4km의 전방에 있는 조그마한 물체 움직이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밤에 가장 잘 보는 분. 부엉이 같으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밤에 가장 잘 보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면요, 낮에는 다 졸아요.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 있잖아요. 소나 염소나 이런 낙타나 이 초식 동물은요, 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관자에 가까워, 관자놀이 쪽으로 가까워요. 귀 쪽으로. 범위가 넓죠. 그런데 육식 동물은 눈이 코 쪽으로 가까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초식 동물이 약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행동 반경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위협하는 동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으려고 눈이 이렇게 관자놀이에 가깝게 있어요. 근데 육식동물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공격형이지 수비형이 아니거든요, 육식동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코 있는 쪽으로 보여요. 사람도요, 그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코 있는 쪽으로 눈이 보이는 분들이 공격적이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래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요즘은 마스크 썼으니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요즘은 마스크로 표정 다 감춰놔서 마스크 속에다 감춰놔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눈만 보는 눈의 같은 미간의 눈의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가 빠르게 돌고 지구 어깨가 기울어졌다. 세상 속도는 그를 비껴가고 여전히 느릿느릿 보폭은 바뀌지 않았죠. 느릿느릿 달팽이가 아주 느릿느릿. 그러니까 달팽이가 배춧잎이나 상추잎에 갈 때 흐린 날은 이 선이 없어요. 선이. 근데 비 오는 날이나 이런 흐린 날 선이 없지만 맑은 날은 습도가 없는 날은 선이 분명히 나 있습니다. 달팽이 선이 나 있어요. 다 돌아다니는 걸 다 표시를 하고 다녀요. 점액질을 거기다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하늘로 달아난 한때의 별들. 먼 하늘로 달아난 한때의 별은 이게는 민달팽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울컹. 그것을 밟았을 때, 밟을 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가끔. 밟히는 순간 놀라 튀어나온 푸른 내장들. 왜 푸른 내장일까요? 엽록소. 푸른 잎을 먹기 때문에, 갉아먹기 때문에 내장도 푸른 내장이고요. 별들의 푸른 내장이 실핏줄처럼 비치는 것. 아까 한때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달팽이를 지금 별로 둔갑시켰어요.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별들이 푸른 내장이 실핏줄처럼 비치는 것은
나무 목숨이 딸랑거리는 것처럼 쓸쓸하게 이제 비쳤으니 아니라 죽는 거죠. 예, 쓸쓸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도시의 그늘이 깊어지는 밤. 왜 여기서 도시의 그늘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했냐면은 그 민달팽이가 야행성이에요. 밤에만 돌아다니는 거지. 예. 달팽이는 생각이 발등을 타고 오른다. 멋지죠? 발등을 타고 올라요. 신발을 잃어버린 오래전 기억이 달팽이의 몸속에서 출렁거린다. 길고 긴 밤이 느릿느릿 끈적거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달팽이를 통해서, 민달팽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 같이 유추해내는 좋은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고 화음무절벽이라 해서 다시 또 좀 좋은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음은 꽃그늘이에요. 꽃화자에다 그늘 음자거든요. 그러니까 꽃그늘이에요. 화음 절벽은 꽃그늘의 어떤 절벽,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들은 어쩌자고 절벽 아래 운둔처를 두고 뛰어내리는 꽃들로 화음을 듣는가 이랬어요. 어쩌자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은둔처, 이게 그 숨어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은둔처는 절입니다. 절. 뛰어내리는 꽃들의 화음. 여기서 화음은 꽃의 소리예요. 어울려서 내는 소리. 우리가 화음, 예, 화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음과 이 화음, 전번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강의했습니다만, 희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 시가 참 깊어져요. 일색의 화려함은 짧아서 슬프기도 하여 그 소리 할일 없이 하늘거린다. 일색, 하나의 색깔. 예. 그러니까 이 일색이라는 그 한자 뜻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한 가지로만 된 모양. 또 하나는 같은 빛. 네. 그 다음에는 뛰어난 미모. 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 일색의 미모. 절색의 미모. 이렇게 할 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일색. 하얀색이고요. 한색. 하나의 색. 같은 빛. 필사적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투를 벌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꽃잎이 이렇게 내릴 때는 이렇게 하늘 떨어지잖아요. 하롱하롱 떨어진다고도 그러잖아요. 흩날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각기 떨어지지만 서로를 부둥켜 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화음 서로의 어떤 조화를 맞춰 떨어지는 거죠.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만발하여 꽃의 이름으로 남고 싶음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도 꽃의 이름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꽃이라는 것이. 여기 주천에는 좋습니다. 주천오십시오. 뛰어내리는 발자국마다 슬픈 고요가 밟히네. 아주 멋진 묘사고 또 사유를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발자국마다 슬픈 고요가 밟힌다. 그렇게 했어요. 참 멋있는 어구 같아요. 모든 풍경이 그 거울 안에서 흔들리네. 좀 여기서는 좀 이 행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떠날 때야 비로소 내지는 저 잔잔한 자유 함성. 예. 꽃잎이 지금 화음을 하면서 떨어지는데 잔잔한 그 자유 함성을 내는 거죠. 떨어지는 꽃의 자태는 고하라. 한 시절 환장할 아름다움도 소멸되는 순간까지 소리를 모아 다소곳이 화음 아래에 눕는다 그랬어요. 한 시절 환장한다는 것은 무엇에 빠져 제정신이 납니다.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무엇이 안 풀릴 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미치겠는 거죠. 그거를 환장한다고 그래요. 소리를 모아. 여기서는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화음을 모아 그거잖아요. 그런데 화음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 화음 아래 넣는다고 했어요. 화음. 꽃그늘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담양에 오시면은 배롱나무가 천지예요.
명우권 원림 저도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좀 덜 폈었어요. 근데 배롱나무는 원래 전해든지 봄 이른 봄에 전지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늦가을에 전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신화가 나와서 꽃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이제 명우권 원림 있는 배롱나무는 크잖아요. 전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허리가 수세가 좀 약해요. 꽃몽우리가 적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이나 지금 심어놓은 것들은 이제 좀 가다 보면 가을에 쫙 자르잖아요. 목대만 남겨놓고 자르면 신화가 보통 1m까지 커요. 그래서 꽃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져요. 자꾸 잘라주는 게 꽃을 훨씬 또 싱싱한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라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은 가지가 위에까지 이렇게 가늘어서 꽃도 적고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롱나무를 간지럼나무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목대를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흔들려요. 네, 배롱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긁기만 해도 그 끝 가지가 이렇게 흔들려요. 실질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간지럼나무라고 하는데 담양에 지금 오시면은 만발한 배롱나무 꽃을 실컷 볼 수 있어요. 바로 명우권 원림의 크지는 않지만 상지 하지가 있어요. 하지 쪽에 좀 넓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은 배롱나무 꽃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정말 화음의 절벽, 여기서 말하는 대로 화음의 절벽을 볼 수 있고 그 꽃이 날아가지고 하지에 딱 물 위에 떨어진 장관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국 계신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도 꼭 오셔가지고 담양 오시면은 실컷 볼 수 있으니까 배롱꽃 보러 오십시오. 화음의 절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